안녕하세요. T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나스닥은 1.5% 내렸고 세배 상품인 TQQQ는 4.4% 밀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하락장 같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실제로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S&P 500만 놓고 봐도 오른 종목이 298개, 내린 종목이 210개였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7대장주 가운데 6이 초록불이었고 그중 메타는 하루에 8.8% 폭등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는데 지수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계신 TQQQ만 유독 4% 넘게 녹았습니다. 어젯밤 시장의 핵심은 이 모순입니다. 먼저 어젯밤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짚겠습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는 한국 시각으로 밤 12시 반 무렵 730일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이게 그날 고점이었을 뿐 이 순간에도 전날 종가에 비해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미국 시간 점심을 지나면서부터 지수가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흘러내렸고 결국 그날 저점 부근인 725로 마감했습니다. 무엇이 지수를 끌어내렸을까요? 답은 딱 한 곳에 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어젯밤 미국 반도체는 개장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해서 반등 한 번 없이 장 마감까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담는 SOXX는 6.4% 빠졌고 그날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루를 닫았습니다. 개별 종목은 더 처참합니다. AMD가 6.9% 내렸고 메모리 대장 마이크론은 10%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더 심했습니다. Applied Materials와 KLA가 각각 두 자릿수 가까이 빠졌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광섬유로 올해 크게 오른 코닝도 함께 급락했습니다. 인텔도 7%가량 밀렸습니다. 어젯밤 반도체판에서만 한 자릿수 후반에서 두 자릿수 하락이 줄줄이 나온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어젯밤 반도체가 이렇게 얻어맞았을까요? 방아쇠는 Bank of America였습니다. 이 은행이 인공지능 관련 거래에 거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투자자들에게 valuation,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실적 대비 너무 비싼 건 아닌지 다시 따져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완전한 거품이라고 못을 박은 건 아닙니다. 다만 반도체가 워낙 오래, 워낙 많이 오른 뒤라서 이 한마디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어젯밤 얻어맞은 종목들은 사실 올해 시장의 최고 스타들이었습니다. AMD는 어제 6.9% 빠지고도 올해 들어 상승률이 여전히 142%입니다. 2배 넘게 오른 종목이란 뜻입니다. SOXX도 어제 급락 직전까지 올해 2배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이익 실현 매물을 맞는 건 강세장에서 드물지 않은 장면입니다. 게다가 어제는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바로 앞 2분기가 2020년 이후 가장 강했던 분기였고요. 분기가 바뀌는 길목에서 기관들이 가장 많이 불어난 자리부터 차익을 실현하며 판을 다시 짜는 겁니다. 어젯밤 반도체 급락의 절반은 Bank of America의 경고, 나머지 절반은 이 계절적인 자리 재편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이 논쟁은 어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달만 돌아봐도 반도체는 여러 번 이런 하루를 겪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이 실적 전망을 두고 하루 크게 빠진 날이 있었고 세계 스마트폰 수요가 올해 기록상 가장 큰 폭인 13% 감소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을 때도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회사들이 밀리며 반도체 전체가 미끄러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인공지능 투자가 과열됐다는 경고가 나왔지만 며칠 지나 반도체는 다시 값을 되찾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은 새 위기가 터진 게 아니라 몇 주째 시장을 따라다니던 바로 그 의심이 이번엔 Bank of America라는 큰 목소리를 타고 한층 또렷하게 가격에 박힌 한 회차였습니다. 시장은 이 의심을 알고도 그동안 사상 최고가를 여러 번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장 시작 전에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정규장이 열린 뒤에는 오히려 하루 종일 값을 회복해서 시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25% 하락에 그쳤습니다. 마이크론이 7% 가까이 빠지고 장비주들도 무너지는 와중에 엔비디아 혼자 대열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젯밤 시장이 판 건 반도체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미 많이 오른 주변부와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종목들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의 심장인 엔비디아의 최상급 반도체는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태라 매도의 칼끝이 상대적으로 비껴간 겁니다. 반도체를 한 덩어리로 보던 시장이 어젯밤에는 그 안에서도 대장과 나머지를 갈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만합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그 큰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시장을 떠난 게 아닙니다. 바로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어젯밤 소프트웨어가 불을 뿜었습니다. 나스닥 100의 소프트웨어 종목이 평균 4.6% 올랐습니다. 엠너빈이 9.6%, 팔런티어가 7.8% 뛰었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 크라우드스트라이크도 소폭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두 자릿수로 빠지는 바로 그 시간에
소프트웨어는 한 자릿수 후반까지 힘차게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젯밤 시장의 정체입니다. 위험을 피해 다 같이 도망친 하락장이 아니라 돈이 가장 비싸진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자리로 갈아탄 자리 바꿈이었습니다. 증거는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공포를 재는 변동성 지수는 장 초반 잠깐 튀었다가 도리어 내려앉아 1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진짜 패닉이면 이 지수가 치솟습니다. 어제는 정반대였습니다. 둘째, 지수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다우는 강보합으로 버텼고 미국 대형주 500개를 담는 S&P 500도 0.2% 하락에 그쳤습니다. 유독 반도체 비중이 큰 나스다크만 1.5% 빠진 겁니다. 셋째, 업종별로 보면 금융이 2.6%, 헬스케어가 1.4%, 필수 소비재가 1% 올랐습니다. 어젯밤 나스닥 100 안에서 붉게 물든 큰 업종은 사실상 반도체가 들어있는 정보기술 하나뿐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왜 어젯밤 그렇게 강했는지 오른 종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역시 메타입니다. 8.8% 폭등을 부른 건 인공지능 연산 자원이었습니다. 메타가 자기가 쓰려고 잔뜩 사둔 인공지능 연산 능력 가운데 남는 몫을 다른 기업에 빌려주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하는 클라우드 임대 사업에 메타도 뛰어들어 개발자에게 인공지능 모델을 얹어주거나 남는 계산 능력을 통째로 빌려주고 돈을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반응을 불렀는지 이해하려면 지난달 시장을 짓눌렀던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대장주 7종목의 시가총액이 대략 2조 3천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4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매도의 밑바닥에 깔린 불안은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들이 인공지능에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가 과연 언젠가 돈으로 돌아오긴 하느냐는 의심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만 하고 회수는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메타의 이번 구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부은 돈을 비용으로만 두지 않고 남는 자원을 빌려줘 매출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니까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에 회사가 직접 답을 내밀자 주가가 하루 만에 튀어오른 겁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유는 좀 더 명확합니다. 이 회사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4대1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식 하나를 넷으로 쪼개 한 주당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회사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주당 가격이 싸지면 개인 투자자가 사기 편해진다는 기대가 붙습니다. 여기에 월가의 목표 주가 상향까지 겹쳤습니다. 웰스파고가 이 종목의 목표 주가를 $500에서 $900로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분할을 앞둔 기대와 목표 주가 상향이 함께 붙으면서 주가가 분할 직전까지 달아오른 겁니다. 엠러비는 증권사의 신규 매수 의견이 촉매였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가 이 종목을 강력 매수로 새로 담으면서 목표 주가를 $640로 제시했습니다. 팔런티어와 워크데이도 이 소프트웨어 강세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특히 워크데이는 오전 강세를 오후까지 지켜내며 그날 고점 근처에서 마감해 소프트웨어 무리 가운데 가장 단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1.5% 빠졌는데 왜 내 TQQQ는 4% 넘게 녹았을까요? 어젯밤은 미국 증시에서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많았던 날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오른 날에도 나스닥에 3배로 물려 있으면 4% 넘게 이를 수 있습니다. 지수를 무겁게 누르는 몇몇 대형 반도체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3배 레버리지는 지수의 방향뿐 아니라 그 지수가 어떤 종목에 쏠려 있는지까지 고스란히 3배로 떠안습니다. 시장 평균은 웃었는데 내 계좌만 울었던 어젯밤의 간극은 바로 이 쏠림에서 나왔습니다. 거시 환경도 이 그림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3.3으로 예상치 53.9를 살짝 밑돌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기업들이 원자재에 치르는 물가 항목은 82에서 7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현장의 물가 압력이 눈에 띄게 싣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가도 힘을 보탰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8.58달러로 1.3% 내려 마감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줄었는데도 유가가 빠진 건 중동 긴장이 실제 공급 차질로 번지지 않고 있다는 시장의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물가 압력이 식고 유가가 안정되는 건 길게 보면 성장주의 우호적인 재료입니다. 이제 오늘 밤 장을 앞두고 미리 봐둘 재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메모리입니다. 어제 미국 장이 끝난 직후 애플이 중국 업체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사들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대는 중국의 메모리 회사 CXMT와 YMTC로 각각 DRAM과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두 회사가 미국 국방부의 요주의 명단에 올라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재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에게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경에는 지금 전 세계를 덮친 메모리 반도체 품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빨아들이면서
올해 초 일반 DRAM 계약 가격이 50%에서 60%나 뛰었습니다. 이 여파로 애플은 맥북과 아이패드, 비전 프로 같은 제품 가격을 전 세계에서 최대 20%까지 올려야 했습니다. 품귀가 유독 지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워낙 많은 메모리를 삼키다 보니 마이크론 같은 제조사들이 돈이 더 되는 데이터 센터용 고급 메모리 생산에 물량을 몰아줬습니다. 그 바람에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갈 일반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귀해졌습니다. 애플이 요주의 명단에 오른 중국 회사까지 두드려보는 건 그만큼 정상 경로로는 필요한 메모리를 다 확보하기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 센터에서 일으킨 열기가 이렇게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부품값까지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이크론에게 악재라기보다 메모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여러 매체는 애플이 중국산을 들여와도 마이크론이 받을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중국 회사가 만드는 건 값싼 일반 디램인 반면 마이크론은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이라는 고부가 제품 쪽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장은 지금도 수요가 공급을 넘어섭니다. 다만 마이크론은 어젯밤 이미 7% 가까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하루 전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가 나스닥을 위로 끌어올렸는데 하루 만에 그 메모리가 지수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됐고 장마감 뒤에는 애플발 소식까지 얹혔습니다. 오늘 밤 메모리 종목들이 이 소식을 악재로 볼지 아니면 품귀의 증거로 되받아칠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입니다. 이 회사가 일론 머스크의 새 인공지능 기기와 관련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달 상장한 신생 대형주인 만큼 시장에 관심이 높고 여기에 이름이 엮인 퀄컴도 함께 지켜볼 만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줄줄이 나옵니다.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월간 비농업 고용까지 이어집니다. 시장은 지난달보다 고용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둔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식으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성장주에 힘이 실릴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뜨거우면 금리 부담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어제의 자리바꿈이 이어질지는 이 고용 숫자에도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어젯밤 마감 흐름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장 막판까지 팔자가 이어지며 그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루를 닫았습니다. 오전에 벌어둔 상승분을 오후 내내 반납하고 마지막 한 시간에도 매도가 더 나왔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한참 내려온 저점 부근에서 마감했다는 건 반등을 노린 매수보다 위험을 덜어내려는 매도가 끝까지 우위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분기 첫날의 자리 재편이 막판에 몰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점에서 닫은 날의 다음 장은 방향이 한쪽으로 정해지기보다 초반부터 다시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밤 개장 초반에 반도체가 어제의 매도를 이어받는지 아니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첫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목소리도 지금 둘로 갈려 있습니다. 한쪽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이제는 가격을 냉정하게 따질 때라며 밸류에이션 규율을 강조하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런 급락은 너무 뜨거워진 시장을 식히는 건강한 조정일 뿐이고 인공지능 설비 투자 수요는 여전하다며 오히려 살 기회로 보는 강세론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반도체가 급락한 뒤 곧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 강세론이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오늘 밤과 다음 며칠의 가격이 답할 겁니다. 저는 어느 편을 들기보다 어제가 시장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가장 비싼 자리를 덜어낸 날이었다는 사실만 담담히 기록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실험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전략은 지금 롱 페이즈에 있습니다. 네이스닥을 담는 QQQ가 725로 저희가 매도 기준으로 삼는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한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같은 하루짜리 급락으로는 이 큰 그림이 바뀌지 않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실험 계좌는 어젯밤 하락을 그대로 막고도 현재 약 14,700달러입니다. 오르는 날에도 빠지는 날에도 계좌는 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올려두겠습니다. 어젯밤은 지수만 보면 하락, 속을 보면 자리 바꿈이었습니다. 가장 비싸진 반도체에서 돈이 빠져 소프트웨어와 가치주로 옮겨갔고 그 과정에서 지수를 무겁게 누르는 반도체가 빠지며 나스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어제 무너진 반도체가 엔비디아처럼 대장부터 값을 되찾는지 아니면 애플발 메모리 소식에 한 번 더 흔들리는지 그리고 어제 폭등한 소프트웨어가 그 오름폭을 지켜내는지 그 답이 오늘 밤 지수의 방향을 가를 겁니다. 오늘 영상이 어젯밤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구독 안 하시고 매일 보시는 분들 구독하면 편합니다. 그럼 오늘 밤 장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